여기 한국 군사력 따위는 형편없다면서 혀를 끌끌 차며 무시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우연한 계기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한국의 군사력을 치켜세우기 시작하며 중국이 쉽게 한국을 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아예 접게 되었다며 기겁하고야 마는데요. 도대체 이 중국인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하오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나무 조립총을 만드는 것이 취미이자 특기였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군사력과 첨단 무기 등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한마디로 저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자칭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국에서 가장 명문대로 꼽히는 베이징 대학의 군사학과에 진학해 저희 꿈을 펼치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대학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꼭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하며 중국이 과연 한국이나 일본과 전쟁을 펼친다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또 하나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과연 세계 3위의 군사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다면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인데 솔직히 말해 저는 현재의 중국이 미국과 맞서 싸운다면 절대 패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최첨단 신무기 또한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2024년 10년 동안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저궤도 위성을 2만 6천 기나 발사하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중국은 이제 미국과 감히 견주어도 쉽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다 보면 조만간 세계의 주인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과 친구들은 과연 중국이 그럴 수 있을까? 심지어 역시나 중국이 중국하겠지 같은 항상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저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왔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수업에서는 한 친구가 교수님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무시하더라니까요. 그 친구는 영국에서 온 나디아라는 친구였는데요. 그날은 향후 아시아의 힘의 방향이 어디로 기울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나디아는 수업 시작과 동시에 저에게 중국은 현재 통계적으로 세계 3위의 군사 강대국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최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계속해서 무기를 세계에 수출하며 소위 말하는 팔리는 무기를 만들면서 무기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 강대국인데 과연 중국이 계속해서 동아시아 패권을 쥐고 있을 수 있을까?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언젠가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떤 나라에게 빼앗겨도 빼앗길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말할 때 표정이 얼마나 얄밉던지 꿀밤을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중국은 미국과 적대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군사무기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것일 뿐이고 심지어 중국은 육해공 어떤 분야에서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막강한 힘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과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압도적인 힘 앞에 한국은 알아서 굴복할 것 이라며 맞받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한국의 군사력이 어떤지, 한국의 예비군은 어떤지, 특히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비롯해 육군 전력은 가히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이라면서 절대 쉽지만은 않을 거라면서 콧방귀를 끼며 제멋대로 토론을 마무리 지어버리더군요. 저는 잔뜩 화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수업이 끝난 뒤에도 화가 식지 않아 그 친구와는 대차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났던 건 자신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도 가보았다며 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닐 것이라며 만약 기회가 되면 왜 한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지 직접 한국에 가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방학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니 더더욱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저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친구와 주먹질을 하며 싸울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 친구 윤성이가 끼어들더니 그럼 이번 방학 때 일주일 정도 한국을 가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오더군요. 저도 나디아도
윤성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방학이 되자마자 한국에 다녀오기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저는 나디아가 어떤 말을 할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서 그 말에 하나하나 반박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질문과 답변, 각종 통계 등을 준비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말해 저는 조금 당황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 나디아가 계속해서 한국 편만 들어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줄곧 무시해 왔었는데 직접 한국에 와보니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선진국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랐던 점은 한국은 중국과 비슷하게 벌써 현금 없는 사회가 갖춰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다양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24시 시스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길거리 곳곳에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이 24시간 운영을 한다는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병원, 약국, 은행, 우체국 등의 다양한 시설들이 한 건물에 있어 사람들이 힘들고 번거롭게 이곳저곳을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랐던 건 한국 남자들이었어요. 나디아 또한 특히 한국에 와서 저더러 한국 남자들을 잘 관찰하라고 했는데 한국 남자들은 체격도 체격이지만 중국 남자들과는 다르게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머리는 하나같이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자세 또한 올곧았으며 중국인들과 상반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다시 윤성이를 보니 윤성이 또한 이전과는 달리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저희는 근처 식당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본격적으로 왜 중국이 한국을 압도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러 출발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눈에는 이상하리만치 한국에는 높은 고층 빌딩을 비롯해 아파트가 많아도 너무 많게만 느껴져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건물을 높게만 쌓아 올리느냐며 이러면 전쟁이 나면 건물이 위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전쟁을 할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겠냐고 질문을 했더니 나디아는 이때다 싶었는지 재빠르게 저희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그 대답이 저를 너무 충격받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한국의 수도 서울이야. 하오이 그 정도는 너도 알고 있겠지? 그건 그렇고 한국은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어. 물론 서울을 벗어나도 한국은 지형의 특성상 거주 형태가 대부분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들은 네 말과는 달리 전쟁 시 아주 유용한 전략적 요충지가 된단다. 아파트라면 중국에도 얼마든지 있기도 하고 아파트가 무슨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 나디아에게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전쟁의 지읒자도 모르는 소리를 한다며 나디아 도대체 너같이 밀리터리에 대해 무지한 친구가 어떻게 군사학과를 왔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 이건 우리 학과를 무시하는 거고 우리 학과의 수치라고 수치라고 했더니 나디아는 혀를 차면서 되려 저에게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나디아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기로 했는데 이후에 나디아의 발언은 저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봐봐 한국의 아파트의 형태를 보면 하나의 분대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줄게 잘 봐봐. 이 아파트의 형태를 보게 되면 아파트 단지의 가장 앞에 한 개동이 뒤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을 적군의 직사화기로부터 완벽하게 방어를 해줄 수 있어. 그럼 너는 이 대목에서 미사일이나 자주포, 견인포로 공격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하지만 그 질문은 완벽히 틀렸어. 만약 그렇게 자주포나 견인포 같은 곡사화기로 공격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집안을 무너뜨리는 저층부를 정밀 타격하는 건 쉽지가 않아. 그렇다 보니 위에서부터 한 층씩 한 층씩 무너뜨려야겠지. 하지만 그동안 한국은 반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되게 될 거고 오히려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갖춘 한국이 적국의 전략적 요충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밀 타격하게 될 거야. 저는 나디아의 말에 전혀 반문할 수 없었고 조용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대부분의 지형이 산악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지상군이 침투할 수 없어. 그리고 이런 많은 산과 산악 지형은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으니 보다 타격이 어려워. 무엇보다도 한국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있는데 이 지하주차장은 모든 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지. 한마디로 한국의 아파트는 누구도 쉽게 뚫을 수 없는 한국판 마지노선이자 처리장벽인 셈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의 이런 아파트 단지를 넘어 점령하기 위해서는 시가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그건 적국의 입장에서는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그건 바로 한국의 예비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예비군 숫자는 270만 명이 넘으며 한 아파트에만 최소 중대급 이상의 인원이 있고 시야를 넓혀 단지 규모로 보게 되면 하나의 4단급 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마저 쉽지 않을 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디아에게 한 방 먹여주기 위해 대답해 주었는데요. 나디아, 아무리 4단급, 군단급 병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국군과 시가전을 펼치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한국일 거야. 중국은 육군 병력 수만 하더라도 한국의 예비군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많은 125만 명 이상이거든. 그러니 결국 압도적인 수합의 한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 말이 전혀 틀리지 않을 텐데. 하지만 나디아는 오히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아무리 중국군이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세세한 지형을 잘 알고 있으면서 현역 전력에 견주어도 될 법한 한국의 예비군은 뛰어난 게릴라전을 통해 적군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기가 떨어져 오히려 한국군이 반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더구나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한 동 한 동이 아닌 단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며 원래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는 한 동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층마다 일일이 수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단지 형태로 되어 있어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투입을 했을 때 다른 동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면서 모든 아파트에 있는 한국군을 소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소탕하며 시간을 빼앗긴 동안 한국은 완벽한 전투준비태세가 갖춰지기도 하고 한참을 고전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사기가 저하됐을 때 한국의 수만 발의 미사일이 적국의 본토를 아주 정확하고 치밀하게 명중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 나디아의 설명에 저는 넘어갔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한국의 많은 아파트 단지와 산악지형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수만 발의 미사일을 가진 중국이라 하더라도 백발백중 정확하게 정밀 타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오히려 광활한 대지의 주요 요충지들이 있기에 중국은 오히려 한국의 독침 전략에 완벽하게 당하고 결국에는 한국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고전하며 군사 강대국이라는 이미지에 스크래치만 내는 꼴이라고 생각됐거든요. 물론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중국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사실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옛날 중국이 한국을 단 한 번도 완벽하게 점령한 적이 없었고 도리어 수많은 패배를 했던 역사가 떠오르면서 더더욱 한국과의 전쟁을 장담할 수 없게 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쇠기를 박는 나디아가 말해준 하나의 사건과 윤성이 보여준 수많은 사례를 보고 저는 완전히 굴복하고야 말았는데요. 그 옛날 미국에서 있었던 루프코리안이라는 한국 예비군들의 전력이었습니다. 한국 예비군들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데에 모여 완벽하게 수비해낸 모습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성이 보여준 한국에서 있었던 몇 가지 예비군들의 사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바로 얼마 전 한국에서는 흉기를 가진 한 남성이 길을 걷는데 이 남성으로부터 자식과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진 한국 예비군 남성이자 아빠의 용맹함과 더불어 난데없이 벌어진 각종 강도 사건에 예비군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 막아내는 미친 활약상을 보았고 사례는 정말 끝도 없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길거리에서
웬만하면 한국 성인 남자에게는 시비를 걸면 안 된다는 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지금껏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무시하고 깔봤던 저였습니다. 대국인 중국의 무지막지한 힘으로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 그런 생각은 그저 망상일 뿐이었다는 걸 이번에 한국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며 나디아의 설명을 들으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중국군은 장차 세계의 패권을 잡게 해줄 거대한 전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단지 힘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멍청했고 또 무식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우스웠을지 생각하니 방학이 끝난 뒤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 밀리터리라는 분야를 놓고 싶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더욱 더 신중하게 공부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나디아와 윤성에게 한국을 무시해서 미안하고 얕은 지식으로 오기를 부려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우리는 이제 선의의 경쟁자로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알고 나디아, 윤성과 함께 중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이 친구들과 함께 좀 더 성장하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